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 추진을 밝힌 뒤 나온 조치인데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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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 명품 수수 논란부터 보겠습니다. 신속 수사 지시 사실 어제 저녁에 전격 공개가 되면서 이게 밤사이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제 12월 달에 고발이 돼 있잖아요. 예.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사건 발생일은 1년 전이고요. 맞습니다. 1년보다 훨씬 전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것은 공교롭게도 선거 국면이었어요. 예. 작년도 11월경이었으니까. 그 뒤에 12월 달에 해당 방송을 했던 업체가 고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근데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예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법리상 예. 이런 논리도 있고 또는 뭐 대통령의 배우자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민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안 되게 되면 빨리 털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수사를 오래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금방 진상이 규명되기 때문에 증거 법리에 따라서 기소할 사안이면 얼른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이것이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서 3-4차례 정도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가 당시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결재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걸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이 그거 문제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잖아요. 아마 그 두 가지에 대한 넌지시 돌려서 아마 그 송 지검장한테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당 논란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이죠. 이 서울의 소리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이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일단 수사 쟁점도 좀 짚어볼게요. 이제 수사 쟁점의 첫 번째는요. 예. 사실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서면 조사할지 사실 그게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세요. 조사 네. 방법이. 네. 예.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서 객관적 관점에서 조언을 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반드시 소환을 하셔가지고 조사할 것을 좀 조언하실 거로 좀 믿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무 관련성 다음에는 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가 이걸 받은 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이 두 가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텐데 사실 이 예. 수사의 쟁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뭐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처벌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예. 또한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검찰이 나섰으니 대통령께서 빨리 이 일도 소환에 응하고 예. 수사가 끝내서 털고 가셔라. 그래야 다음 특검법에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 방향보다 이제 소환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해 주었는데 이 내용들 차차 알아볼 텐데 이 앞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죠. 민주당의 목소리와 윤 대통령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지금 5월 2일과 28일에 있을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 처리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국힘당에 사실은 협의를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해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제 어제가 아니라 2, 3일 전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 이후에 어제 이 검찰총장의 전담 수사팀 수사 지시 사실이 알려진 건데 이 두 사안이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든 연결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이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 그러니까 형사 일부죠. 배당된 게 한 5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뭐 특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지금 형사 일부에는 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들이 많이 좀 배당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뭐 무고 혐의 이것도 역시 같은 형사 일부에 배당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좀 우려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 이제 뭐 재발의할 것 내지는 뭐 이번에 강행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에 예. 대한 영향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주례 정기 회동을 통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연관돼서 한 차례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에서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형식이 뭐 소환이 됐든 서면이 됐든 방문이 됐든 간에 그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 이번에 그 강행 처리에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 앞으로 그 특검 강세 그 국면이 펼쳐질 것을 예상해 본다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번 털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었으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이 수사 상황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 이 발의를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수사 상황을 보지 않고도 예. 22대에서 다 재발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년 12월에 본회의 통과시켰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예. 그 당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다시 발의했던 거에는 지금 방금 다룬 명품백 수수 관련 내용도 담겨 있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혹시 우리가 22대 국회 때 발의를 했을 때 예. 그걸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패널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동안 수사를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 민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또 표시를 하니까 예. 마치 최혜병 특검과 똑같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왜 하느냐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100일 동안 공석이었던 공수처장을 갑자기 임명하면서 공수처의 진행상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거부권에 지금 명분을 쌓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였으나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물론 수사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예.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의구심을 거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을 쌓기 위한 지금 과정들이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거고, 수사가 실제 시작이 되면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도 지금부터 자세히 짚겠습니다. 우선 이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 여사가 명품을 수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렇죠. 뭐 그 전에 잠깐 예. 말씀을 드리고 가면 사실은 특검하고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없다. 이것이 검찰이 사실 수사를 너무 안 했어요. 예. 원래는 빨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저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사실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갔어야 되는 건데, 혹시나 빨리 털게 되면 부실 수사다라는 오명을 쓸까 걱정을 해서 검찰이 늦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아마 이원석 총장의 질타로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사실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원, 예. 회계전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그렇죠. 이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명목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받지 않도록 금지 조항이 있어요.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럼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느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 처벌 조항은 이제 배우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배우자의 배우자, 예. 공직자가 받는 거죠.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면 일단은 1원이라도 받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돼서 입증이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이죠.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최 목사의 경우에도 본인은 청탁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선물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직무 수행 이전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사례를 되짚어 보면 이거는 사실 직무 관련성 입증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환 선물로 분류해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신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음은 자명해 보이고, 다만 예. 이게 만약에
수사기관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진술에 의존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준 사람이 나는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직무관련성 여부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과 대통령의 진술인데 입증하기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위한 준비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얼른 사건을 종결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단 형사소추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되지 않지만 일단 수사는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사는 가능한데 예. 사실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요. 예. 아니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어떤 영역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지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술을 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사실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게 이미 CCTV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명품 가방을 지금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찾아보니까 제2조에 이 선물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선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명품 가방에 무슨 보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처벌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예. 이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영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수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 처벌 수위에 상관이 없이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몰래 카메라의 형태로 현재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 건 다른 의견 있으시죠? 예, 제가 예. 직무 관련성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명품을 건넨 사람의 직업이 공무원이었다. 뭐 그런 판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거 대가 관계 있는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 내용과 대통령의 업무와 대가 관계 있는지는 뇌물죄로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 신분을 비춰볼 때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뭐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종사자거나 선생님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처한 신분에 따라서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대통령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 본인이 부탁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들을게요. 짧게 예.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다 300만 원 이상 300만 원짜리 가방 그리고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을 꼭 유의하시라 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수사를 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는 만큼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일단 양측의 의견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고 조금 전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조사 방식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 조사를 할 것이냐,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서면 조사, 소환 조사의 형태를 함께 뜰 것이냐,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일단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조사를 했던 상황이고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김 여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걸로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뭐 상당히 예상은 어렵습니다만 예. 지난번에 그 반부패 2부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돼서는 후보 시절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한번 서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서면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한 방식이 서면 방문 그리고 소환 조사가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안이 그 처벌 규정조차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 연관성에 있어서도 그 김 여사 본인이 스스로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뇌물수수나 모든 다른 혐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공직자 공무원일 경우에 직무와 연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없고 하지만 이게 이제 국민 정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몰카 형식을 활용해서 그 영상이 시기까지 조정을 해서 공개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계신 예. 것이기 때문에 뭐 소환 조사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내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조사 방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어떤 그 진실에 관한 내용을 예. 보다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권 일각에서도 실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수사팀 인원을 늘리고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은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건, 이 조사 방식, 조사 과정들이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예. 전국은 더 냉랭해지겠죠. 근데 그럼 제대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냐? 결국 그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수술하면서 무슨 청탁을 받았을 것인가? 근데 이것도 결국 의혹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예. 결국 인사 관련 청탁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뭐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인사 관련 다른 청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지금 이번에 국무총리 인선 관련돼서도 후보군이 나올 때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이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될 것이라는 추측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명백백히 사실 밝히려면 인사수석실이 인사추천을 받은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다 확보하고 그거를 사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는 것이고 예. 또 김건희 여사 지금 제2부속실이 없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제2부속실이 설치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인사추천이나 그런 것들이 제2부속실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면 제2부속실을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수사도 하기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뭐 이 수사 인원을 늘렸다고는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특검법에는 이 명품백 수수 뭐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의혹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들어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 뭐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전국이 더 악화되는데 작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칠 걸로 예상되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음 국회 때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해병대원 특검법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제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쪽 보류지 씨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으세요?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자, 김계환 사령관, 윤 대통령이 경로했단 말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한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최근에도 내부망이라고 하죠. 그게 예. 깊은 고뇌가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가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기자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경우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는 말을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말했냐 안 했느냐는 사실 전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게 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또 통화를 했다는 거. 그리고 최근 엊그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본인이 수사를 재검토시켰던 것은 법률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조언을 받아서 그대로 한 것이다. 예. 근데 이 법무관리관은 앞서 말했듯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통화를 수차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빠져나갈 어떤 회피로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논리가 무너지고 있고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김계환 사령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계환 사령관을 오늘 일단 조사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일단 오늘 조사를 봐야겠지만은 수사의 방향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실까지 염두에 둔 거죠.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보면 외압의 행사 주체가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수사단장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공직기강 비서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라인은 지금 뭐 상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꽤 맞춰 가는 거죠.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부터 듣고 그런 말을 직접 대통령에서 들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누구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예컨대 통화 내역만 있다. 예. 통화 녹음 내역이 아니고 통화 내역이라는 것은 서로의 업무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화 그 시간에 그런 통화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또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단정 짓기가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 예. 뭐냐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 뭐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장관, 전직 장관, 예. 해병대 사령관, 유재현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누구로부터 나는 어떤 지시를 받았다, 어떤 명령을 하달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없는 한 이 그렇죠. 사건은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이전에 법리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수사기관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관계가 형사처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래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각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직권남용이 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수사 권한이 사실 해병 수사단장한테 없어요. 이건 이제 민간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군사보건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망과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민간 경찰이 수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첩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첩을 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첩을 하는 데 있어서 해병 단장의 수사권을 방해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이제 법리가 선행돼 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과연 이런 법리 선행을 어떻게 앞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인지 아니면 법리를 먼저 하고 예. 그 법리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실관계만 수사할 것인지 저는 이거부터 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만약 정치적 시각에서 보게 되니까 전부 모셔다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사실은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 결국 대통령실의 직권남용을 밝혀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하나의 그 정지 작업이다. 아하. 직권남용.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특검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대통령 등의 수사를 위해서 특별한 수사기관을 만든 것이 공직자범죄수사처잖아요. 예. 근데 그 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발을 자꾸 하는 이유는 예. 목적은 있는 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정치적인 생각은 대통령의 탄핵을 한 직권남용에 대한 의혹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데 법리 의혹을 먼저 따져야지 지금 수사 방해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대통령실의 직권 남용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정권에 대한 흔들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인데 반론을 좀 들을게요. 자,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신 거 맞습니다. 예. 근데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죠. 기초 조사를 해서 이첩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 조사에서 의견을 넘길 때 그 내용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원래 그대로 이첩해라라고 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의견을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 전화를 그 발신 기록을 보니 통신 기록을 보니 예. 이태원로 그리고 가입자명이 대통령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한 박정훈 대령이 그 자기가 들었다고 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발언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했을 때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그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로는 속도입니다. 속도. 공수처가 지금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공수처의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통신 기록 관련된 걸 봤을 때 그럼 대통령실 전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예. 정체에 대한 통신 기록을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통신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이 넘어가 버리면 다 통신 기록이 없어집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전원의 통신 기록을 과연 공수처가 확보를 할 것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이런 속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특검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을 예. 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거를 특검을 통과시켰을 때 국민들이 나쁜 선례라고 받아들이실지 그거에 대한 민심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 속도와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어떤 내용의 수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거든요. 예. 통신 내역 조회를 다 확보했는지 여부도 아직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저 특검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이번에 제기를 못 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22대 때 발의해요. 그러면 이것도 패스트트랙 태워야 됩니다. 그럼 230일, 40일 갑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자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 이종섭 장관에게 야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다고 쳐요. 그게 직권남용인가요? 이종섭 장관이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강압을 했다. 이러면 직권남용이지만 예. 이종섭 장관이 그걸 나도 받아들여서 만약에 수사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렇게 바꾸자. 이건 정당한 지휘권이에요. 따라서 설령 일각에서 의혹 제기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도 예. 이걸 직권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 이종섭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병수사단장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직권남용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일각에 제기하는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를 보시고 나서 야, 공수처 수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냐라고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때 정치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북경찰청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누구한테 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하필 왜 요 부분만 갖고 정치적 공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대한 이견, 그리고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느냐 부분을 놓고 또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 지금 실제 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틀 전 이 민주당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을 하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이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영상 보고 옵니다.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합의가 안 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미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에는 사법 절차를 어기는 오히려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가 되는 상황인가요? 뭐 그렇게 일단 당에서도 건의를 했고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봐서도 현재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도 군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군 항명에 관해서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문제가 일단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13차례의 특검에 있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야 합의가 있은 후에 특검이 이루어져야만 그 특검이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나가 다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지금 처리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기소 독점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뜻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나쁜 선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란 점, 여기에 수사 과정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꼬집는 건데 반박 들을게요. 첫 번째로 여야가 합의가 안 한 적이 없었다. 특검. 그렇게 따진다면 역대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 있었습니까? 왜 그 관련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특검을 보지 않습니까? 항상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특검을 추천할 때는 항상 여당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BBK라든지 다른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것 때도 뭐 정치권은 다 배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여당은 항상 배제돼 있었던 거. 문재인 정부 때도 투르킹과 관련해서 여당이 배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말이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 전체적인 여론을 보잖아요. 국민 3분 중에 2분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특검법을. 더구나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겪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국정 동력의 하나는 지지율을 올리는 건데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뭐 여권 배제는 맞는 말씀인데 그동안에는 주로 사실 법 쪽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특검을 임명을 했던 게 사실 많았고 이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또 영상을 하나 틀었는데 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장동 특검을 받으라며 한 그 말입니다. 영상 보시죠. 떳떳하면 수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영상을 들었죠.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언급하면서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대표 등등이 웃었고, 이후에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활용해서 범인이 아닐 테니까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께서 당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아니실 때 말씀하신 거지만 예.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최상병 사건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대통령실로 지금 수사가 거의 확대되고 그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볼수록 이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누군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유가족이 있고 뭔가 피해자가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유가족들이 원할 때까지 최대한 명명백백히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문제도 있지만 유가족의 이런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 떳떳하다면 받으시면 되는 거고 특검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10번째입니다. 벌써. 예. 민주화 이후에 특검법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7회였거든요. 이미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이미 갱신을 하셨고 계속해서 그 횟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전국 독착 상태를 강화시키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정권 퇴진 운동이 나올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고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거부 저항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겠습니까? 민심을 거스르다 큰 코 다칠 겁니다. 조금 전에 정권 퇴진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퇴진 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범야권 192석이라는 총선 결과를 놓고 마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강공 모드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총선 민심에 의해서 국민들이 허락해 준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이태원 특별법도 요즘번에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얼마든지 소위 얘기하는 그 특검을 지정하는 측면이라든가 일일이 브리핑하는 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정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협의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협치의 모습을 보인 지 채 1시간도 되기 전에 강행 처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국면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실상 서로 간에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적 측면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민주당의 상당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데 김영우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냥 이거 입법 폭주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 가지고 대응한다는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그 대안, 특검법이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수정하자. 그리고 또 용산 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사실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좀 나와줘야지 그거 없이 그냥 거부권만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22대 국회 핵폭탄이라고 봅니다. 특검법이 뭐가 잘못됐다, 수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여권에서 해야 되고 또 용산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마침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거부권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설명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할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법 이러니까 이게 막 그냥 단순한 입법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한시적인 수사기관 설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수사행위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만약에 부실하게 되면 민사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 있고 검찰 있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공수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별도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뭐 국민의 뜻을, 민주당의 뜻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자, 논의됐던 거 들어볼까요? 자, 김건희 특검, 고발 사주 특검, 이게 지금 1년 안에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태원과 관련돼서 특검 얘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아니 그럼 수사기관이 몇 개를 돌려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수처에서 할 거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막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특검 받아들이면 쉽죠.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수사를 해도 혐의가 없이 자명한데 왜 못 받아들이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의 경우에, 일반인의 경우에요. 수사기관이 만약에 이 사람을 수사했는데도 하면은 무죄가 나올 게 분명해요. 예. 그 수사하면 직권남용입니다. 자, 이런 식의 시각을 봐야지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 민주당 반박을 하나만 듣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주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거는 이제 특검법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프레임이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수사 말씀하시지만 공수처 수사를 왜 저희가 말고 특검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졸속 수사를 받고 출국 금지 풀어버리고 출국하게 만들고 또 귀국시키고, 그러니까 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은폐와 축소가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하자는 거고, 보통의 특검을 보면 인원들이 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현재 85명인데 그중에서 행정인원만 20명, 그리고 일반 검사 2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무게감 있게 진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달 말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짚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부터 할 텐데, 한 전 위원장이 어제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관심도죠. 관심도다. 국민들의 뭐 지지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뒷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뭐 여러 논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가는 사진은 어제 저녁자리 사진이에요. 당직자들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용동 의원 비서실장을 했죠. 그분들과 함께 이제 뭐 실무에서 애쓴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목적이 이제 공공선을 추구하겠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항상 추구한다.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본인이 좀 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 과거 그 법무장관 시절에도요. 그 업추비가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에 관련해서는 그 이전 장관들과 비교해서 아주 그 현격한 차이로 굉장히 업추비를 조금 썼고, 그 업추비의 사용 내용을 보자면은 뭐 주로 이제 경호나 방호하시는 분들에게 겨울용 패딩을 선물을 했다거나, 혹은 뭐 직원들 중에 그 자녀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있는 경우에 그 화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뭐 초콜릿을 선물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상당히 따뜻하게 마음 씀씀이를 보여준 면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 실제 뭐 미화나 경호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뭐 당이 생긴 이래 최초라 그래요. 모여가지고 이제 깜짝 오찬을 예.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총선에서 너무 어려운 국면 뚫고 나가느라고 애쓴 실무진들과 함께 저녁 한 끼를 나누면서 이제 내가 그 건강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됐으니까 예. 이런 자리 마련하자.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굳이 여기다가 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은 뭐 예.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뭐 세력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심평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 전대를 뭐 뒤로 밀어주는 예. 것을 측근에게 뭐 문의를 했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어제 있었던 모임은 저 모임 자체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녁 자리였다. 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일단 관련 발언을 듣고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 지지하러 연설하러 왔을 때 봤더니 그 정말 팬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오면 더 익사이팅해지겠죠. 당 입장에서는 그만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좀 굉장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겠죠.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정치인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뭐 일반인의 행동이라면은 그냥 선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 뭐 특히 전 대표를 했던 전 위원장의 위치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지금 주목을 받는 건데 김종혁 부총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더 익사이팅해질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오면 재밌겠죠. 재밌겠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아마 저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팬덤을 지금 구축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대통령실과의 각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이외에 예. 단 한 번도 반기를 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만약 당대표 이번에 나와서 전당대회를 나가면서 이번에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꾸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는 결심이 서야 나올 때 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결심 없이 이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하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한마디를 했죠.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도 원합니까? 땡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되게 되면 공식적인 모든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고 그때마다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내 옆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용산과 헤어질 결심이 뭐 전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한 전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 그리고 조국 대표의 이런 반응은 왜 나오는 겁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과의 사이를 벌려서 각을 세우게 하면서 뭔가 본인의 정치 공간을 열어가려고 할 거고요. 예.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가장 핫한 거죠. 그다음에 본인이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나 나중에 또다시 비대위가 구성되면 거기에 나설지 여부. 예. 지방선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다만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자꾸 소환되는 이유는 예. 룰 갖고 자꾸만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룰 한 때문에 장관이 그렇다. 없는 전당대회는 룰 갖고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예. 한 장관 입장에서 보면 당원 100% 가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한 장관을 상정해놓고 전당대회에 나서고자 하는 분들이 자꾸만 룰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또. 한 장관의 입장이 아직 명확치 않잖아요. 예. 그래서 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한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잠재적 주자들이 다 평가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자꾸 소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거론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삼선 박찬대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행동하는 민주당 박찬대가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원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로 일단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어제 당선인 총회도 겸했습니다. 171명 당선인 전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직접 이 이야기 들었는데 옆에 있던 당직자분들이 조금 술렁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저희가 22대 국회 들어서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 정말 단일 대우로 뭉쳐서 이탈표 없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 예.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지역구에 가서 의원들이 민심을 듣고 와서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타이밍을 실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22대는 민심을 받들어서 단일 대우로 우리가 나가자라는 예.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자 제한법 같은 거, 가맹점법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당내에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이 당내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치열하게 토론하되 만약에 결정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 한 뜻으로 치고 나가자. 그래야 이 여당과 대통령실을 우리가 예. 공격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이탈표가 또 상당수가 나왔고 이때를 기억을 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게 본인한테 가장 위협적이었죠. 예. 그런데 그 체포동의안 표결 내용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당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당론이라는 것은 대표가 정하는 게 당론이 아니잖아요. 예. 대다수가 동의하는 게 당론이고 표를 통해서 대다수가 동의한 것이 당론인데 그거를 만약에 탓했다면 이 대표께서는 협의제 기관에 대한에서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저기서 보면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내에 많은데 예. 일부 본인들 생각 때문에 막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상임위원장,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자격 조건을 제시했다. 예. 따라서 저는 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내려앉는 부분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국회의장에 예전에 환노위 예. 때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당론을 정하는 건 사실 대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거부하는 국회의장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관련돼서 당선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법사위 운영위를 놓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보통 야당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소수당에서 가져가는 게 많았고 지금 의석수 분포상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예.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사실상 뭐 171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져갔다면은 견제와 균형이 더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법사위나 운영위까지 다 독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체계나 자꾸 심사를 하기 때문에 1당이 아닌 이제 2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고 운영위의 경우에도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독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2대 국회가 과연 어떻게 될지 뭐 많은 분들은 지적을 하십니다만 21대 국회가 뭐 유사 이래로 뭐 가장 무능한 국회였다. 그리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내의 구조상 22대에도 그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더 독한 맛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벌써부터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국민 시선에서는 정말 앞으로 22대 국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쪽 다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21대 국회 때는 48일 지각기원을 했는데 22대 국회 상황은 어떨지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습니다. 감사합니다.